안녕하세요. 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186회 일부 국내 축구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이번 주말을 끝으로 K리그 클래식 38라운드 모든 정규리그 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한 이후에도 대구와 그리고 수원 FC가 그 운명의 이제 플레이오프가 있고, 그 승자가 K리그 클래식 11위 팀이죠. 부산과 최종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마지막 잔류팀 그리고 또는 뭐 승격팀이 가려지는 그런 상황이 남겨져 있습니다. 클래식에서 한 가지 상황이 더 남아 있죠. 2위가 과연 누가 되느냐. 그렇죠. 지금 2위를 할 수 있는 팀이 서울도 가능해요. 서울도 가능하죠. 서울은 순위에 관계없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본선 직행 티켓을 얻기는 했지만은 지금 서울, 포항, 수원까지 2위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이 2위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음 시즌 출발이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플레이오프부터 출발하면 동계 훈련도 재조정해야 되고 휴식 기간도 줄어들게 되고 이게 시즌 시작할 때 이만저만 또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 또 2위를 누구나 차지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이제 변수가 아직 남아 있긴 합니다만 오늘 원투펀치 시간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나하나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로 K리그 클래식을 또 챌린지까지도 일부 정리를 하면서 올 시즌 10가지 이슈, K리그에서 나타났던 이슈를 한번 뽑아보는 시간 한의원님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 시즌 2연패. 2연패 대단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보기 힘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2연패. 우승을 차지했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팀도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팀들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 이 순서를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합니다만 그 팀들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정리를 일단 시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저희가 뽑아봤는데 안 좋은 그러한 이제 뉴스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왜 안 좋은 거부터 할 거라고 예고를 하세요? 안 좋은 건 맨 뒤에 있습니다. 좋은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의 우승을 일단 축하를 해야 되겠고 특히 전북이 전체적인 경기력은 최강희 감독이 조금 불만족스러웠다. 우승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즌 데뷔를 잘해야 될 거고 아마 전북도 지금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북의 또 좋은 모범 사례가 하나 뭐냐면 모범은 아니지만 첼시. 그러니까 우승팀이 하루아침에 선수들의 어떤 노쇠와 내지는 뭐 기량 하락도 있을 수 있고 전체적인 팀이 조금 느슨해지고 와해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북도 그 사실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준비를 아마 올 겨울에 열심히 할 거예요. 제가 지지난 회차에 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한 의원님이 또 하니까 갑자기 또 무서워지네요. 아니 그게 그 이후에 또 이제 그 기사화도 됐고 맞습니다. 최강희 감독도 그 사실에 대해서 또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얘기한 첼시가 유명한 팀이야. 첼시가 유명한 팀이라서 그만큼 이제 최강희 감독도 밝혔습니다만 올 시즌은 그때 경기에 맞춰서 어쨌든 이기려고 꾸역꾸역 한 경기 한 경기 힘겹게 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축구를 좀 멋지게 또 전주 시민들에게 닭공스러운 정말 화려한 공격을 좀 펼쳐 보이지 못하고 그때 어떻게 이기는 축구를 해서 어쨌든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승 이외에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로 전북에게 전북을 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그 밖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북은 여러 모범 사례를 지금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 일단은 전주를 홈으로 하고 있는 전북입니다. 전주의 인구가 65만인데요. 이번에 홈관중 30만 명을 돌파하면서 K리그 홈관중 1위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수도권 구단이 아니고 이 지방의 작은 도시 전주에서 이러한 성과를 거뒀다는 부분. 그 부분은 사실은 올 시즌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분명히 아니죠. 장기간의 노력의 결실이 드디어 온 거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저희가 전북을 방문할 때도 그렇고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전북의 활동을 보면서 기업 구단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모범 사례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좋은 행보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기업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올려주기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래야 이제 기업도 이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를 이 구단이 우리가 운영하는 구단이 해주면서 여러 가지 또 평가 자료도 뭐 수백억의 이 마케팅 효과가 있었다. 이런 이제 효과도 가져오고 그래야 이제 기업으로부터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요건이 제시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 밀착형 어떻게 보면 시도민 구단이 해야 될 역할까지도 기업 구단이 착실하게 다가가는 밀착형 마케팅을 통해서 전주 시민을 계속 끌어들이는 흡입력을 갖고 또 충성심을 갖게 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얘기죠. 네, 저도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게 있습니다. 전북 구단이 전북현대가 전주시 그리고 주변 지역들에 대해서 정말 주는 것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가장 뭐 큰 사례라고 한다면은 역시 20세 이하 월드컵 유치 그 도시 선정 경쟁이 굉장히 첨예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북이 클럽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20세 이하 월드컵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시설들로 돕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주시가 또 다른 여러 그렇습니다. 도시들을 제치고 네. 20세 이하 월드컵 유치지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전북 구단이 시에 주는 것이 있으면 시도 그렇죠. 전북에게 주는 네.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지자체와의 화합 속에서도 굉장히 K리그에서 어떤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냈고 또 한 가지는 이 전북이 전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라북도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통상 우리가 시도민 구단도 마찬가지고 기업 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이 축구가 어떤 특정 도시 안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는 예를 들어 뭐 경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창원에 있는 네. 거고 뭐 기업 구단이지만 전남 같은 경우도 사실은 광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북도 사실은 전주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전북이 여태까지 했던 그 지역 밀착 사업들을 보면 전주 이외의 곳에도 아주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완주라든가 임실이라든지. 네. 진안이라든지 익산이라든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뭐 마지막 경기 홈 경기 할 때도 또 주변 지역 지자체장들도 거기 왔습니다만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 뭐 이동국 선수는 또 진안 홍삼 먹어가지고 또 5아이도 그것의 비결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북이 전주시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변 지역에도 굉장히 지역 밀착 활동을 잘해왔다는 것. 이것은 전북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구단으로서는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사실 이 마땅한 일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북은 정말 그거를 모범적으로 잘 해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자면 지역 밀착에 있어서 전북현대가 지역에 주는 것이 일단 많았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전북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주시에만 국한된 마케팅을 하지 않았다는 거. 이 두 가지는 기업 구단이건 시민 구단인 거를 할 것 없이 우리나라의 전 구단들이 전북을 좀 모범 사례로 네.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전주에 가끔 내려가 보면 항상 뭐 거기 단장님도 같이 동석을 하지만 시에서 뭐 무슨 과장 이렇게 같이 와서 같이 얘기도 하고 소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자체와 구단 간에 윈윈할 수 있는 모델들을 계속 찾으면서 이번에 20세 이하 선정 과정에서도 그런 축구 열기, 전주의 축구 열기와 여러 단합된 모습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 다른 지자체나 구단들, 이렇게 연계 관계에 있는 그런 구단들도 이 전북의 모범 사례를 잘 보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내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요거 한 가지, 네.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전북이 올 시즌에 올해 한국 건축문화대상 탔어요. 네. 그 클럽하우스.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 대상을 또 이제 탑니다. 그리고 또 한국 프로축구연맹의 이제 팬 프렌들리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팬 프렌들리상이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수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북이 2차와 3차를 휩쓸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우승도 했지만은 이런 건축문화대상, 스포츠 산업대상, 팬 프렌들리 이러한 부분의 상들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상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체, 모기업을 가진 구단이 지역 국민들에게 또 행복을 이렇게 환원해 주다 보니까 점점 기분이 좋잖아요, 서로.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내년 시즌은 정말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스타 영입하겠다. 또 설레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주 시민도 얼마나 행복해요. 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상생한 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단 모범 사례 지금 보여줬습니다. 그 선수가 누군지는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네, 두 번째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북 얘기한 김에 이 선수까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동국 선수 전성기는 어디까지일까? 네. 이동국 선수가 이제 올 시즌쯤에는 한번 이제는 좀 처지지 않을까. 네. 그리고 출장 횟수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뭐 공격 포인트도 역시 이제는 좀 하락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79년생 만 36살 이동국인데 지금 전북에 입단한 게
한국 나이로는 이제 30대가 돼서 입단했거든요. 제2의 축구 전성기를 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 시즌에도 리그 13골과 5개의 도움을 올리면서 7시즌 동안 전북에서만 뒤늦게 입단을 해서 정규리그 전북에서만 정규리그입니다. 정규리그 113골. 7시즌 연속 2자리 득점. 와. 그리고 지금 2년 연속 뭐 MVP에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이동국 선수입니다. 정말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전북의 영광의 시대는 결국 이동국의 또 제2의 전성기와 함께하는 그렇습니다. 전북과 이동국, 이동국과 전북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진짜 상생 관계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병장 축구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동국 선수가 거기 골문에 있다 골만 넣는 것도 아니고 활동량, 움직임, 노련미 이런 게 다 업그레이드되고 이렇게 많이 또 여전히 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뭐 그런 얘기를 항상 이제 최강희 감독에게 물어보면 역시 먹여 살릴 식솔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그런 책임감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동국 선수 네,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이 되긴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역시 이번 해에는 이 영 플레이어들 네, 특히 해외 축구도 92년생들 활약이 최근 근년 들어 상당히 좋았는데 네이마르 네, K리그도 92년생들의 반란 대단했습니다. 이재성 선수를 비롯해서 황의조, 이종호 선수, 전남의 그리고 포항의 손준호 선수, 심지어 뭐 전남의 오르샤, 외국인 그나마, 92년생들. 네, 그렇습니다. 부산의 뭐 위슬리 같은 선수도 92년생인데 92년생들이 뭐 공격 포인트 쪽에 뭐 수두룩하게 어린 선수들이 많은데도 92년생이 유독 활약을 좀 많이 했던 그런 시즌이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재성, 황의조, 권창훈 선수는 뭐, 물론 92는 아니지만 어린이입니다만. 어쨌든 이 세 선수가 지금 경합하는 영플레이어상은 뭐 역대 최고의 지금 경쟁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 이슈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이죠? 네. 대상이 있죠, K리그 대상 이제 시상식이 있는데 저희가 매해마다 원투펀치에서도 뭐 올스타전 때도 그랬고 K리그 대상식 때도 그랬고 이 후보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좀 아쉬운 점, 좀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개인 의사들을 피력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저는 근본적으로 이 MVP라든가 베스트 11이라든가 영플레이어 같은 어떤 이 후보 선정 시스템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재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일단 구단 추천 선수가 올라가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조금 문제의 출발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드리면 바르셀로나가 뭐 아직 뭐 시즌은 멀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라리가 우승을 차지했다고 그렇습니다. 했을 때 메시, 네이마르, 수아레즈는 다 MVP 후보 아닙니까? 근데 MVP 후보를 지금 구단마다 한 명씩만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문제죠. 네. 그리고 네이마르 선수가 92년생이죠. 네. 그러면은 우리 개념이면은 네이마르 선수는 무조건 영플레이어의 추천을 받을 것 같아요. 너는 이번에는 이거 해. 형들이 그렇죠. 저거 할 형이 저거 할 테니 뭐 이제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옳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EPL로만 보더라도 지금은 레알에 있는 선수들이지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나 가렛 베일 선수나 이 두 선수는 모두 영플레이어와 올해의 선수, 그러니까 MVP를 같이 탔죠. 동시에 석권한 선수들이 호날두 선수, 베일 선수예요. 그리고 후보 같은 경우에도 MVP 후보와 영플레이어 후보가 겹치는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외국 리그에서는 상당히 많죠. 뭐 메시 선수가 어리면은 MVP 후보가 아니겠어요? 뭐 루니 선수가 어리면은 MVP 후보가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외국 리그들의 사례를 보면 이 영플레이어와 MVP가 그렇게 추천에 의해서 애초부터 분리되는 그런 후보 선정 자체가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약간 또 K리그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좀 문제거리가 됐습니다만 레오나르도 선수가 아예 베스트 11 후보에서도 빠져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동국 선수가 물론 MVP 자격이 있습니다만 이동국, 이재성, 레오나르도까지도 어떻게 보면 MVP 자격까지도 있는 선수거든요. 그런데 레오나르도 선수가 베스트 11에서도 빠져 있는 이 원리를 보면 역시 추천 선수들 가운데 여기서 이제 커트라인을 정하는데 이것을 포메이션에 집착해서 또 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왼쪽에 레오나르도 선수가 주로 왼쪽에서 뛰었다. 그런데 왼쪽에는 뭐 로페즈 선수도 넣을 수 있고 염기훈 선수도 넣을 수 있고 뭐 오르샤 선수도 넣을 수 있고, 그런데 보니까 레오나르도 선수가 어떤 뭐 포인트도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 라운드별로
그 저 베스트 11 뽑지 않습니까? 그 어떤 라운드별 베스트 11이나 라운드별 MVP 이 선정 횟수가 오히려 레오나르도가 네. 떨어진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예를 들어 보세요. 레오나르도 선수가 1라운드부터 38라운드까지 왼쪽 측면에서 한 번도 예를 들어 베스트 11 못 될 수도 있어요. 매 라운드 2등 했을 수도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럼 한 번도 못 되는 네.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에 레오나르도 선수보다 베스트 11을 더 자주 든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한 10번 정도는 들었어요. 그런데 28번은 한 왼쪽 측면 뛴 선수 중에서 한 5등, 8등 막 다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잘한 선수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꼭 제 말이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 예를 들어서 올해 네이마르를 전북이 영입을 했습니다. 3월에 미친차 현대자동차가 고액을 투자를 해서 네이마르를 영입을 했어요. 네이마르가 올해 K리그에서 38라운드 동안 쉬운 골과 80개 어시스트를 했어요. 네. 전북에서. 그래서 그런데 이재성, 황의조와 권창훈과 함께 영플레이어 후보에 들어갔습니다. MVP 후보가 아니고. 네. 영플레이어. 야, 한국에서는 여기 너 23절에서 영플레이야 무조건. MVP가 아니고. 아니면 예를 들어 이렇게 예를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뭐 윙포워드 이런 거 따지지 말고 MSN이 다 공격수라고 칩시다. 네. 그런데 공격수에는 두 자리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메시, 수아레스, 네이마르 중에 한 명 빠져야 돼요. 베스트 11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점수로 따지면은 어떤 친구는 첫 시험에 3월 달에 98점 받고 그 다음에는 못해가지고 40 몇 점 받고 43점 받고 계속 이러다가 또 한 번 98점 받고 뭐 이렇게 비슷해서 몇 번 1등은 했지만 또 몇 번은 뭐 한 30 몇 등이에요. 근데 어떤 친구는 매번 95점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는 근데 맨날 2, 3등. 네, 95점인데 눈에 안 띄어. 베스트에는 못 뽑혀요. 항상 1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MOM 경력이 없어. 그렇게 네. 되면. 그거는 제가 볼 때도 이 베스트 11을 선정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즌 전체 종합적인 검토를 할 때는 그럴 때는 뭐 지금 투표 방식이 있는데 네. 그럴 때는 포메이션도 사실 그렇잖아요. 포메이션이 맞습니다. 구단마다 다 뭐 3백을 쓰는 팀도 그렇죠. 있고 4-3-3을 쓰는 팀도 있고 그 멀티플레이어들은 뭐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포지션을 놓고 그거를 딱 찍어가지고 후보를 낸다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고 그냥 미드필더면 미드필더 후보. 그렇죠. 네. 이렇게 가서 거기서 제일 잘한 선수가 포지션에 구애받지 말고 뽑혀야죠. 4명이면 미드필더 중에 최고 잘한 4명. 그러니까 공격수 얼마, 네. 미드필더 얼마, 그렇죠. 수비수 얼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베스트 11이니 올스타니 뭐 이런 걸 선정을 할 때는 사실은 너무 고착화된 포메이션에 집착하는 게 오히려 더 나쁩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혹시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수비형 미드필더 같은 중앙 미드필더 같은 선수들은 그럼 좀 불리한 거 아닙니까? 저 스텝도 아무래도 그렇죠. 좀 적.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그렇지도 않은 게 예를 들어 예전에 맨유의 로이킨 같은 선수는 네. 뭐 최우수 선수도 타는 선수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중앙 예. 미드필더라고 해서 그게 뭐 빠지지 않아요. 그래 예를 들어 지금 바르셀로나의 부스케츠 같은 선수가 미드필더를 전체로 묶어놨다고 해서 이 선수가 과연 그 베스트 11에 안 들어갈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투표만 할 수 있으면 사실상 그 왼쪽이니 뭐 중앙이니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공격수 미드필더 이렇게만 나눠도 될 선수들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3백과 4백을 혼용하는 팀들도 있는데.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김기희다. 센터백도 봤다가 측면 수비도 봤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맞네요. 예. 네. 또 어쩔 때 3백 볼 때는 측면 수비 쪽에 후보로 못 올라갈 수 있고 뭐 그렇게 포메이션에 따라서도 이 유동성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이 좀 선정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지 않나. 올해도 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재성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왜 꼭 영플레이어 후보고 MVP 후보에는 못 올라가느냐. 동시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근데 문제하고. 동시에 가면은 또 이게 표가 분산이 돼서 심리적으로 또 한쪽을 저 선수는 저쪽을 탈 거니까 이쪽에선 찍지 말자 뭐 이제 그런 어떤 심리가 생길 것을 우려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우려보다는 오히려 이 후보 선정의 네. 불합리성이 약간 좀 더 크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다른 제도들은 뭐 유럽의 어떤 선진 시스템 제도들을 많이 쫓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대상 후보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과거에 좀 안 좋았던 부분이 답습이 되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K리그 역사에서도요 신인이 MVP 된 적이 있긴 있어요. 네. 홍명보 선수. 네. 홍명보 선수가 프로 데뷔가 약간 늦기는 했었는데
그 92년에 MVP가 바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도 그런 일이 없었던 게 네. 아니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추가해드립니다. 네. 다섯 번째는 시도민 구단, 특히 이제 인천 같은 경우 또 광주 시즌 전에는 상당히 이제 하위권에서 맴돌면서 힘든 시즌을 보내지 않을까 예상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민구단으로 재탄생해서 출발을 했던 이 성남, 네. 성남 FC의 행보가 과연 어느 정도 될까? 근데 세 팀이 다 선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광주는 뭐 순위는 비록 좀 낮습니다만 처했던 여건들에 비해서는 엄청 잘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니버시아드 관계로 홈구장 못 쓰면서 원정 10연전, 죽음의 10연전 했었죠. 그리고 나중에 홈구장 돌아와 보니까는 잔디 문제가 또 빚어졌죠. 그 광주의 또 축구 스타일에 안 맞는 잔디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사실 목포로 가서도 또 홈 경기 치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광주만의 독특한 색깔을 잘 보여주면서 남길 감독이 성공적으로 팀을 이끌었다는 생각이고, 인천은 뭐 저희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아무리 칭찬해도 사실 지나치지가 않은, 우리가 돈이 없지 뭐가 없냐? 이라는 식으로 정말 김동훈 감독의 선수들을 하나로 엮어서 정말 좋은 팀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성남은 성적도 좋았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그 광주 에버그란데가 결국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우승팀과 싸워서도 아주 이 우승팀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갔던, 정말 탈락을 했지만은 부끄럽지 않은 탈락을 했던 성남이었습니다. 아주 그 박수를 쳐줘야죠. 박수를 올해 한 해 수고하셔서 박수를 쳐드립니다. 성남 강화위원장으로서. 네. 고생하셨네요. 네. 자, 여섯 번째로 기업 구단들의 부진, 눈에 띄는 구단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대를 모았던 1라운드 때만 해도 우와 이거 올 시즌 볼만하겠는데 했던 윤정환 감독의 울산인데, 울산이 예상 밖의 부진 쭉 거듭되면서 막판에는 이제 울산이 조금 탄력을 받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하위 스플릿에 머무르는 그런 이변이 있었어요. 그 울산의 부진은 여러모로 아쉽죠. 왜냐하면 또 기대를 걸고 그만큼 어떤 감독 교체를 또 단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 전체적으로 팬들이 원하는, 그리고 사실 울산이 이 기대를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게 일본에서 성적을 냈던 윤정환 감독 왔죠. 여기에 김신욱 선수 뭐 그대로 있죠. 제파로프 선수, 뭐 김태환 선수 같은 선수들 있죠. 여기에 또 신예급 선수들도 뭐 안현범이니 김승준이니 뭐 이명재, 이영재, 뭐 정승현 선수 뭐 등등 이르기까지 임창우 선수 뭐 신예급 선수들도 굉장히 울산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어떤 갖추고 있는 구성에 비해서는 울산은 분명히 좀 어떤 부진의 멍해를 쓴 시즌이 됐다라는 생각이고, 여기에 이제 또 한 팀 말씀드린 팀은 역시 부산입니다. 네. 부산이 과거에는 정말 축구 좋았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부산은 다른 얘기 다 제쳐놓고 일단 멤버 구성, 기본적인 어떤 투자에 의한 어떤 멤버 구성의 액면가의 모습이 다른 팀들에 비해서 너무 좀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 구단 중에 예산도 좀 적은 편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낮은 순위 나온 게 선수단만 탓하기도 좀 어려운 그랬던 부산이 아닌가, 정말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네. 부산은 정말 60만의 인구로 이렇게 축구가 활성화된 전주를 보면서 글쎄요, 부산은 인구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네, 300만이 훨씬 넘는 대도시인데, 물론 야구가 인기가 많은 도시이긴 합니다만 축구팀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항상 느끼는 겁니다만 뭐 모든 부분에서 다 부산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나라 올 시즌 K리그 팀들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근래 들어서 가장 부진했던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서울이 4강에 한 팀 갔죠. 그렇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게도 우리 팀들끼리 16강에서 만나고 또 그다음에 또 8강에서 만나고, 그 결과로 결국은 서울 한 팀만 4강에 진출을 했었는데 올해는 전북 한 팀만 8강에 진출한 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리고 계속 강조해 왔다시피 지금 중국세와 중동세의 투자가 한마디로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계속된다면 아시아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앞으로는 계속 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뭔가 2016 시즌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K리그 팀들이 반전을 좀 일으켜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시즌에 뭐 서울의 최용수 감독도 이제는 바이에른 뮌헨 같은 축구를 하고 싶다 밝혔어요. 정말 멋진 공격적인 축구, 특히 후반기 막판에는 좋은 내용도 보였기 때문에 서울도 좋은 모습 보여주리라 생각하고, 전북의 기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수원이나 포항도 다시 한번 조금 좀 분발을 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했습니다만 K리그에 놓칠 수 없는 이제 슈퍼 매치에서 네. 역사적인 득점을 기록한 이 윤주태 선수. 근데 올 시즌에 윤주태 선수 얘기를 포함해서 슈퍼 매치 자체가 아주 화제의 게임들이 많았던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한쪽을 확 초반에는 뭐 눌러버리고 완전히 수원이 또 대승을 했던 네, 그런 경우가 있었고 마지막 슈퍼 매치 때는 윤주태 선수가 박주영 선수가 가지고 있던 이 3골 기록을 깨면서 4골. 우와. 슈퍼 매치에서 4골. 그것도 상당히 멋지게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윤주태 선수 기록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기를 조커로 나섰습니다. 네. K리그의 올레구나 숄샤를. 그렇습니다. 네. 올레구나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굉장히 잘했죠. 네. 네. 별명이 윤조딱이에요. 그래서 윤조딱. 뭐요? 윤조딱. 그게 뭐예요? 서울 팬들한테 별명이. 아, 그래요? 윤주태는 조커가 딱이다. 별명이 윤조딱인데 근데 그날은 이제 선발로 나서서 네 4골을 넣었어요. 90분당 기록으로 따지면은 윤주태 선수가 90분당 1.12골입니다. K리그 최고죠. 네, 1위입니다. 아드리아노 선수보다도 좋은 맞습니다. 수치죠. 1위입니다. 네. 어느 정도 경기 수를 가지고 있는 선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윤선딱도 되는 거 아니에요? 윤주태는 선발도 딱이다. 그러니까 윤선딱 이제 돼야 될 거예요. 요즘엔 뭐 이렇게 글 보니까 7강딱 뭐 이런 게 유행인 것 같아. 네. 그건 알아요, 저. 그러니까 그런 거 많더라고요. 무슨 뭐 강은 그거죠? 예. 딱 제가 생각하는 뭐 그거죠, 강이. 예. 네. 정규리그 9골. 네. 슈팅 대비 득점도 보니까 3.5개 슈팅당 1골. 이것도 1위입니다. 윤주태 선수. 그래서 조커로 많이 뛰었습니다만 이제는 윤주태 선수 시간을 좀 늘려주면서 이 선수의 어떤 슈팅력, 네, 그 집중력, 이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주태 선수 활약 다음 시즌에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주태는 국가대표가 딱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길 바랍니다. 윤국딱. 근데 혹은 아무리 들어도 윤대딱. 어감상으로 윤조딱이 잘 안 돼요. 조딱이 윤조딱.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윤대딱. 윤주태는 대표가 딱이다. 네, 윤대딱. 네, 한 의원님은 뭐가 딱일까요? 저요? 네. 저는 한장딱. 한장딱은 장지현 옆에 있는 게 딱이다. 네. 저는 장묻딱. 네, 장지현은 묻어가는 게 딱이다. 장묻딱. 네, 항상 묻어가겠습니다. 이러고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9번째 이슈입니다. 챌린지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네. 네. K리그 챌린지가요. 그 챌린지 첫 해에는 어디가 독주했죠? 상주. 네, 상주가 독주했죠. 상주. 그리고 상주의 유일한 위협이나마 그나마가 안산이었어요. 당시에 안산 경찰 축구단이었는데 두 번째 해에는 어떻게 됐죠? 대전 독주. 네. 거기에 또 유일한 위협이 또 역시 안산. 안산. 그런데 올 시즌은 그야말로 K리그 챌린지가 정말 최고의 경쟁 시대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1, 2, 3, 4위 팀의 승점이 모두 60점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1위부터 4위까지가 치열했는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부천이라든가 안양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쉽게 이제 4강 안에는 못 들었는데 그 대신 중간 허리를 받쳐주는 팀들의 승점도 만만치가 않았는데다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상주가 1위를 하고 대전이 1위를 했을 때는 최하위 팀과의 승점 차가요 거의 50점 가까이 났어요. 40 몇 점 차 승점이 났는데 올 시즌 1위와 최하위의 챌린지에서의 차이는 20 몇 점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승점 간극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경쟁력과 흥미진진한 시즌을 자아냈던 K리그 챌린지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네. 최근까지 있었던 이 서울 이랜드와 수원 FC 경기도 정말 재밌었고 네, 재밌는 경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시도민 구단이 좀 많은 챌린지 문제점들도 나왔습니다. 뭐 시도민 구단의 고질적인 문제들 중에 나쁜 부분이 또 나왔는데요. 네, 특히 경남 같은 경우 전 대표이사의 그런 뭐 횡령 문제 또 심판 매수 문제 이것이 지금 불거지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리그의 분위기를 좀 좋지 않게 만드는 데다가 지금 대표이사, 현 대표이사가 감독에게 보냈던 문자가 공개되면서 이 논란이 지금 커졌습니다. 대표이사가 스토야노비치라는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9골을 기록을 했었는데 근데 이 선수가 계약 조건이 아마 10골을 넣으면 5천만 원 옵션 지급 계약이 있나 봐요. 근데
그 5천만 원을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감독에게 문자를 출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좀 간접적 압박이죠. 뭐 직접적 압박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문자 내용이 지금 공개가 돼서 선수 기용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난 회차에도 뭐 시도민 구단에 대한 정치인들의 어떤 문제들이 이제 우리나라 발목을 잡는 부분들 얘기를 저희가 공론화된 장소에서 J리그 회장, 뭐 J리그 또 모 구단의 회장, 뭐 중국 구단의 회장 등을 통해서 지금 들을 수 있었는데 그분들도 뭐 얘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군요. 그 시도민 구단에서 지금 정치인들이 대부분 축구 문화나 어떤 리그 문화의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신분들이 낙하산으로 들어온다거나 뭐 지자체 장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한다거나 하면서 문제가 불거지는데 지금 같은 하나의 사례입니다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조금 좀 뭐 설명을 다 잘 해주셨으니까 네. 시도민 구단들의 뭐 내부적 어려움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뭐 클래식에도 급료 못 주는 체불하는 구단 뭐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런데 어느 정도 구단을 그래도 끌고 가는 한은 적어도 반스포츠적인 행위를 하면서 끌고 가지는 말아야겠다. 지금 아까 뭐 불거진 이번에 경남 예전에 있었던 뭐 심판 관련 또 문제 또 최근에 있었던 이 선수 기용에 관한 문제 이 두 가지는 대표적인 반스포츠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다들 재정이 어렵고 정말 시도민들의 혈세로서 진짜 어렵게 이끌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려울 때 어렵더라도 스포츠에서 벗어나지는 말자. 최소한. 그렇죠. 네, 그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지난주에 이제 포럼에 갔을 때도 제가 잠깐 계신 분들한테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과연 이 시도민 구단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컨셉부터 다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성적 지상주의가 기본적으로 팽배해 있잖아요. 보통 그 뭐 시의회나 도의회에서 뭐 시도민 구단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뭐 어떤 의원분들은 구단이 이제 강등되면은 이 강등된 이유가 선수들의 연봉이 벌써 여기 기업 구단하고 차이가 심하고 그리고 구단의 어떤 기업 구단의 어떤 특정 선수 연봉이 뭐 구단 전체 예산 선수 연봉하고도 맞먹는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우리가 승격을 할 수가 없다. 더 뭐 지원을 해야 된다. 성적을 자꾸 강조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또 지자체장은 뭐 공식적인 자리든 비공식적인 자리든 뭐 강등당하면 팀을 없애겠다. 이런 발언도 서슴치 않고 하는 정도의 이 사실 시도민 구단을 왜 만들었는지를 먼저 이해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지자체장들이 성적과 관계없이 시도민들의 어떤 행복, 복리 증진 차원의 어떤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만든 구단인데 그 사례가 이제 지난번 우민호 회장의 반포레 고의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승격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요. 우리 구단의 철학에 맞게만 운영하면 되고 그 철학에 맞는 감독과 선수가 필요한 거지. 뭐 정말 진짜 아까 뭐 네이마르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선수 무리하게 데려와서 승격시키는 게 우리 구단의 기본 철학이 아니다라는 형태의 구단들이 예를 들어 J리그 같은 경우는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승격도 못하는 구단 왜 있어야 되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구단을 처음 만들었을 때의 컨셉과 철학부터 다시 재정립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만들어진 시도민 구단들이 이런 파행 없이 또 지자체장이나 대표이사들도 구단에 대한 이해도, 축구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씩 더 올려서 같이 시도민 구단과 화합하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단으로 다시 재탄생하기를 절실하게 기원합니다. 저희가 한 10가지 정도 이슈를 오늘 K리그 첫 번째 결산의 의미에서 긍정적인 것도 있었고 조금은 이제 부정적 내지는 비판적인 것도 있기는 했습니다. 시도민 구단의 문제는 뭐 저희가 따로 주제를 삼아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시에 좀 심도 있는 주제로 아마 삼아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짧게 간략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올 시즌 K리그에 대한 10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